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 인기를 끌었던 광고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카피가 나와요. 당시 무명이었던 모 여배우는 이 광고 하나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오랜 시간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수십 년이 지난 광고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제가 오늘 보내려는 사연이 이 광고 카피를 그대로 닮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23살 나이에 11살 차이가 나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20대 초반 여자가 30대 중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남자가 돈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게다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동생들까지 있어서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부모님 생활비에 동생들 학비까지 지원하다 보니 결혼할 당시 남편 수중에는 단돈 100만 원도 없었어요. 살고 있던 500에 30살이 월세 원룸이 남편이 가진 전 재산이었죠. 30이 넘은 박봉 월급쟁이에 가진 돈도 없고 딸린 식구들은 많고 누가 봐도 결혼 상대로는 낙제점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남자랑 결혼을 결심했던 건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한 데다 제 부모보다 저를 더 아껴주기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살아보면 돈보다는 나를 아껴주는 배우자가 최고라는 걸요.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저도 신혼 초에는 돈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처럼 필요한 것도 없으니까요. 돈 때문에 내 남편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목격했을 때는 정말이지 참기 힘들 정도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일을 시작했고 덕분에 지금은 내 남편 길을 살려줄 정도는 재력을 쌓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난한 11살 연상의 남자를 만나 남편을 성공시키기까지 벌어진 현대판 평강공주 스토리를 전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전문직 종사자로 꽤 재력을 가진 분들이세요. 그렇다고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은 충분히 해주셨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덕분에 10살 무렵부터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오빠 역시 저와 마찬가지였고요.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호주에서 생활을 했던 우리 남매는 그런 환경 탓이었는지 부모님에 대한 정은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렇다고 남매 간의 우애가 끈끈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오빠는 오빠대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도 오빠는 나름 적응을 잘 해나갔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 피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맞는 말이었어요. 학교에서 저를 괴롭힌 건 현지 아이들이 아니라 저와 같은 한국 유학생들이었거든요. 하필 저희 학년엔 한국 여자아이가 저를 포함해 딱 3명이었는데 그중 2이 편을 먹고 저를 괴롭힌 거예요. 2명은 저보다 일찍 유학생활을 시작해서 영어도 잘하고 현지 아이들과 이미 많이 친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놀리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원인은 바로 제가 입고 다니는 옷과 가방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브랜드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사주시는 옷과 가방을 쓰곤 했는데 그게 학생들이 들고 다니기에 가격대가 나가는 고가의 물건이었던가 봐요. 그게 부러웠던 2 친구는 부러운 마음을 감추려 오히려 저를 괴롭힌 거였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소문내고 제 앞에서 서로 귓속말을 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마시던 음료수를 제게 던지기도 했어요. 정말 야근 건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서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이 보기에는 제가 오히려 2 아이한테 신경질적으로 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옆에서 누구 하나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오빠한테 말을 해보았지만 오빠도 자기 코가 석자인지라 저까지 도와줄 여력은 없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톡 하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해 저 좀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울고불고 통사정을 할 밖에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어요.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의지박약이니? 네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돈 들여가며 유학 보낸 보람이 있는 거야. 멍청하게 애들 앞에서 만만하게 보이니까 애들이 널 깔보는 거 아니냐고. 네가 아무리 찡찡거려도 엄마 아빠는 너 유학생활 그만두게 할 생각 없으니까 너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어. 걔들이랑 싸워서 이기든지 지금처럼 질질 짜면서 지내든지 선택을 하라고. 사자는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절벽에서 떠민다고 하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런 심정으로 저를 강하게 몰아붙였을 거예요. 하지만 절벽에서 떨어진 사자가 모두 안전하게 땅에 착지하는 건 아니듯이 엄마의 교육 방식은 제게 맞지 않았어요. 저는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숨어버리는 걸 택했거든요. 7년간의 유학생활 동안 저는 유령처럼 지내는 법을 터득했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갔어요. 그러자 친구들의 괴롭힘도 조금씩 잦아들더라고요. 상대가 반응을 안 하니 자기들도 괴롭히는 재미가 없어진 거였죠. 호주에서 대학까지 들어간 저는 한 학기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저를 불러들인 건 아니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한국행 항공권을 사서 들어온 거였어요. 7년간의 유학생활 동안 부모님은 저랑 오빠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래야 영어도 확실히 늘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간과했던 게 있었어요. 애들은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진다는 걸 말이죠.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고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저는 돈부터 모았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부모님 몰래 한국에 들어온 저는 그 사이 너무도 변해버린 한국 사정이 얼떨떨하기만 하더라고요. 일단 가진 돈으로 숙소를 구해야 했는데 한국 집값이 후덜덜 하더라고요. 항공권을 사고 남은 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늘 별 생각 없이 부모님 돈을 쓰고 살았던지라 경제관념이 없기도 해서 초반에 호텔비와 식비로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린 탓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랬다간 욕만 엄청 먹고 다시 호주로 보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아르바이트 공고가 들어온 거예요. 숙식 제공에 월 5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 학벌도 필요 없고 경력이 없어도 된다니 저한테는 이보다 좋을 수 없었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전화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고 직접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인 커피 전문점으로 갔는데 젊은 남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외모부터 살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뭐랄까 좀 더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제 외모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일을 시작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게 내심 마음에 걸렸는데 그때 마침 남자의 핸드폰이 울렸고 남자는 잠깐 통화를 하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제게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저 사람 오기 전에 나랑 나가요. 내가 도와줄게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내가 그쪽이랑 나가야 되는데요? 길게 말할 시간 없어요. 저 사람 아무래도 그쪽한테 안 좋은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나랑 나가자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는 가게 주인한테 말해 뒷문으로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한참을 제 손목을 잡고 어디론가 걸어가던 아저씨는 제 손목을 놓더니 그러더군요. 대학생이에요? 네. 아니, 대학생이나 되는 사람이 사기꾼을 구분 못해요? 저런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갔다간 돈을 벌기는커녕 몸 버리고 신용불량자 되기 십상이라고요. 그걸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그야 그쪽 오기 전에 전화통화하는 거 들었으니까 알죠. 이런 식으로 젊은 여자들 끌어들여서 직업 사기 치는 놈 같더라고요. 그쪽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일단 부모님께 연락해서 신고부터 하세요.
제가 머뭇거리자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대학생이라더니 혹시 집 나온 고등학생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저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권을 보여주자 더더욱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왜요? 제 나이 보셨잖아요. 고등학생 아니라고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보통 이럴 땐 신분증을 보이지 여권을 보이진 않거든요. 어찌나 의심이 많은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계속 붙잡혀 있게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 사정을 다 털어놓았어요. 가족들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를 난생 처음 보는 아저씨 앞에서 하고 나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들은 아저씨가 저를 멀뚱멀뚱하게 바라보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보다 살아온 날이 많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사람이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피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은 눈앞에서 문제가 사라진 것 같겠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도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학생이 말도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러고 다니는 사이에 그쪽 부모님은 얼마나 애가 타기시겠어요. 어쩌면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서나 그러면 다행이게요. 호주 경찰까지 나서게 되면 이거 일이 정말 커지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집에 연락 않고 이러고 다닐 거예요? 아저씨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이후 내내 제 자신을 누르던 무거운 돌의 정체가 바로 아저씨가 말한 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부모님께 연락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맞서서 해볼 건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땐 아저씨는 뒷말을 잇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순간 귀여워 보이지 뭐예요. 그래서 장난을 좀 쳤죠. 그때 뭘 어쩔 건데요? 아저씨가 뭐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러자 아저씨는 낮은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땐 내가 도와줄게요. 순간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을 비롯해 오빠나 주변 사람 누구도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 본 아저씨가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동안 싸늘하게 식어있던 가슴이 왠지 따뜻하게 온기가 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자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이자 저보다 아저씨가 더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저씨는 겁을 줄 생각은 없었다면서 사과까지 하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난생 처음 본 아저씨 옆에서 어걱거리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아저씨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도 아랑곳 않고 말이죠. 그런데도 아저씨는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온몸으로 받고 있었어요. 한참 울고 난 저는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말하고는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이 아저씨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저씨와 헤어지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짐을 싸들고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부모님은 한창 일하실 시간이라 집에는 일하는 도우미뿐 혼자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집 딸이라고 말하자 엄마한테 확인차 전화를 하셨는데 그 바람에 엄마는 일을 하다 말고 집으로 달려오셨고 그날 저는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엄마한테 엄청 맞았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부모님은 제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던 오빠가 집에 말을 안 했더라고요. 오빠 말로는 제가 여행을 간 줄 알았다나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어이가 없었지만 이번 일로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피가 섞인 식구들보다 오히려 낮에 만났던 그 아저씨가 나를 더 생각해줬다는 걸 말이죠. 부모님께서는 당장 호주로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이미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왔다는 말에 망연자실하셨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의 호주여행을 포기하게 되었지만요. 엄마는 당장 수능 준비를 하라고 다그치셨고 아빠는 되려 엄마한테 화를 내셨어요. 애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부모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냐고 말이죠.
뭐? 아니, 애는 나 혼자 낳았어? 왜 내 책임으로 돌려? 그러는 당신은 평소에 애들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얘들 학교 선장부터 현지 집까지 죄다 내가 가서 구해주는 동안 당신은 뭘 했냐고. 당신만 바쁜 거 아니야. 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그렇게 시작된 말다툼은 급기야 큰 싸움으로 번졌고, 제가 방에 들어간 이후에도 집안 살림을 집어 던지며 한참을 싸우셨어요. 이틀 뒤 엄마는 제게 재수학원 수강증을 건네셨고, 저는 졸지에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7년 동안이나 호주에서 학교를 다녔던 저한테 한국 교육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벅찼어요. 그나마 자신이 있던 영어마저도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고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지 뭐예요. 도대체 한국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풀어내는 건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영어권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수능 문제를 보여줘도 저랑 비슷한 반응일 거예요.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수학원에서도 혼자 겉돌게 되었고, 이래서야 내 시간만 축내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주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내 인생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건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딱 한 사람 목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겠다던 아저씨 목소리가요. 그래서 무작정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의 한 달 만에 전화기 너머로 아저씨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제야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저씨 목소리가 그렇게 좋거나 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역시나 아저씨는 이번에도 제게 그것부터 물었어요.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집에 잘 들어갔다니 다행이네요.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죠. 실은 내가 연락을 해볼까 했었는데 괜히 연락했다가 그쪽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해서 참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잘 지내냐는 그 말에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잘 못 지내고 있어요. 아저씨, 저 술 좀 사주실래요? 한국엔 친구가 없어서 같이 술 마실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퇴근 후에 보자며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아저씨와의 만남은 이후에도 이어졌고, 만나는 횟수가 쌓여갈수록 저는 아저씨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평소 부모님은 제 고민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아저씨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스럽게 들어주고 진지하게 같이 고민도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같이 해결책도 함께 찾아주었고요. 대학 졸업장 없이 살아가려면 제가 뭘 잘하는지 그것부터 찾아야 했어요. 노트에 내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나열하고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걸 골라냈죠. 그렇게 골라서 완성된 직업은 다름 아닌 인터넷 쇼핑몰이었어요. 호주에 살 때 친구가 없었던 저는 몇 시간이고 쇼핑몰을 돌며 아이 쇼핑을 하곤 했었는데,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패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쇼윈도나 매장 앞 마네킹에 디스플레이된 옷들을 보면서 패션 센스도 조금씩 익혀나갔어요. 그러다 패션 잡지를 사서 보게 되고 매장에 가서 잡지에서 보았던 옷들을 입어보고 하는 동안 어떤 옷이 입었을 때 맵시가 나고 어떤 옷이 믹스매치가 잘 되는지 등도 파악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하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탓에 매장에서 손님과 대화를 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생각해낸 게 바로 인터넷 쇼핑몰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매장에서 장사를 하든 인터넷 몰에서 장사를 하든 초기 자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영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 졸업장은 없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보조 강사라서 학생들 앞에 설 일도 없어서 그리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다 파트타임으로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렇게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드디어 창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수능시험이었어요. 부모님께는 수능시험을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해왔는데
하필 그 무렵 수능 성적이 나왔던 거예요. 저야 시험을 안 봤으니 당연히 받아올 점수도 없었죠. 지우야, 수능 성적표 나왔지? 몇 점이나 나왔어? 돈 모으는데 빠져있느라 수능에는 신경도 못 쓰고 있던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얘 좀 봐. 점수 잘 안 나왔어? 그런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실은 나 수능 안 봤어. 엄마, 사실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는 이제라도 엄마한테 이실직고를 하려고 말을 꺼냈지만 엄마는 제 말을 듣기도 전에 잘라버렸어요. 뭐? 수능을 안 봐?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 학원 간다고 아침마다 나갔으면서 이제껏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거냐고. 아, 사람 미치겠네. 너 도대체 왜 이래? 어릴 땐 말도 잘 듣더니 왜 다 커서 엄마를 이렇게 실망시키냐고.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쩔 거냐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아빠도 제 방으로 찾아오셨고 결국 저는 부모님 앞에서 모든 걸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솔직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더는 저한테 대학에 들어가길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드렸어요. 하지만 제 말은 씨도 안 먹히더라고요. 아빠는 벌개진 얼굴로 엄마한테 소리쳤어요. 당신 당장 얘 선자리부터 알아봐. 혼처 정해질 때까지 앞으로 집 밖에 절대 못 나가게 하라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저런 머저리 같은 게 나온 건지. 아, 그래? 얘가 당신 머리 닮은 모양이네. 그래서 애가 이 모양인 거야. 어머머, 얘가 왜 내 머리를 닮아? 날 닮았으면 공부를 그따위로 했겠어? 당신이 깜빡한 모양인데 대학은 당신이 나온 학교가 더 좋은지 몰라도 난 엄연히 국가고시 패스해서 변호사 배지까지 단 사람이야. 야, 국가고시는 너만 봤냐? 나도 국가고시 패스하고 의사 됐어. 법대 공부하고 의대 공부하고 비교나 되는 줄 알아? 의대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간 놈들이 사법고시 봐서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는 거 내가 수두룩하게 봤다고. 어디서 까불어? 제 진로 문제로 다투시던 부모님은 종국에 가서는 서로 잘났다고 싸움을 하셨고 그러는 사이 저는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결국엔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아저씨 원룸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어요. 비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도 엄연히 남녀가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거라서 아저씨는 엄청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제가 아저씨 침대에서 자는 바람에 아저씨는 바닥에서 쪽잠을 잤는데 제가 눈을 떠보니 언제 일어났는지 집에는 저 혼자뿐이더라고요. 탁자 위에 놓인 쪽지를 보니 아저씨는 일찍 출근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괜히 나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을 한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회사에서 돌아온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친구 녀석이 목공소를 하는데 거기 창고가 빈다나 봐. 공간도 협소하고 별다른 시설이 없어서 세를 주기는 그렇고 그냥 쓰라고 그러네. 아무리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지만 그래도 물건 쌓아둘 사무실은 필요할 거 아니야. 사무실 구할 돈으로 차라리 너 지낼 원룸이라도 구하고 사무실은 내 친구네 창고 써. 그러면 지낼 곳도 해결되고 낫지 않겠어? 네가 여기 있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성인 남녀가 한 방에서 지내는 건 좀 그렇잖니. 너희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내가 내일 반차 낼 테니까 창고에 같이 가보자. 이번에도 아저씨는 어떻게든 제가 꿈을 이루도록 나름대로 자기 서포트를 해주었어요. 창고에 가보니 좁기는 해도 교통도 편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데는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원룸을 구하기는 좀 그랬어요. 창업을 해도 바로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닐 테니까 최대한 비상금을 챙겨두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원룸 대신 창고 근처 고시텔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어차피 잠만 잘 용도라서 저한테는 오히려 낫더라고요. 혼자 살면 치안도 걱정되고 또 보증금에 월세, 공과금까지 따박따박 들어가야 해서 그 돈이 너무 아까웠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두고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낮 시간을 이용해 집에서 제 짐을 빼왔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노트북과 옷가지 몇 개뿐이었지만요. 그렇게 창고에서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예상대로 처음부터 수익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동안 전에 나가던 영어학원에서 일을 병행해야 했죠. 수익 없이 시간만 흐르자 속에서는 미친년이 널뛰게 하듯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장사를 엎어말어 고민을 했지만 아저씨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저씨가 더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아, 어떡하냐? 이렇게 주문량이 적어서야. 아저씨, 걱정하지 마. 난 스티브 잡스처럼 보란듯이 성공할 거니까. 스티브 잡스도 처음엔 나처럼 요만한 차고에서 시작했대.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브랜드로 키웠잖아. 뭐든 처음 시작할 땐 시련이 따르는 거야. 그래야 성공했을 때 쾌감이 더 크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아저씨가 더 걱정을 해? 아무 걱정하지 마. 난 아직 젊잖아. 이번에 망하면 돈 더 벌어서 다음에 성공해도 되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도 똥줄이 타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다 엄마는 수시로 전화해서는 선짜리 잡혔으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난리를 치셔서 제 속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옷들 중 몇 가지가 대박을 친 덕분에 수익이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드라마에서 어떤 여배우가 저희 제품과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온 모양인데 그 덕분에 저의 상품이 덩달아 판매수가 늘게 된 거더라고요. 거기에 착안해서 유명 드라마에 나온 옷들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올렸더니 이후에도 주문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런 식으로 몇 번의 대박을 치는 사이 어느 정도 고정 손님이 생겼고 슬슬 제품의 질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린 친구들은 디자인과 가격에 중점을 둔 쇼핑을 하는 반면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사무실에 입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옷의 질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가격을 조금 높게 책정하더라도 입을 만한 옷을 제대로 만들자 생각했던 건데 그게 제대로 먹혔어요. 속에 받쳐 입을 속티나 레깅스는 저렴한 제품도 판매하지만 적어도 슬랙스랑 스커트, 블라우스나 자켓류는 브랜드 제품만큼의 퀄리티를 뽑으려고 했고 어느 옷과도 믹스매치가 되도록 신경을 썼더니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주문이 나달이 늘어서 학원 일도 그만두고 창고에서 나와 평수가 꽤 되는 오피스텔로 옮겼어요. 가방과 구두, 그 밖에 액세서리 제품까지 추가하면서부터는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3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쇼핑몰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대기업 간부급 연봉의 2배 정도는 벌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입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슬슬 결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나이를 생각하면 아직 급할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아저씨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거든요. 우리는 쇼핑몰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나서부터 교제를 시작했는데 왠지 아저씨는 언제고 저를 놔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자신이 제 발목을 잡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 건지 연인 사이라면 흔히 하는 스킨십도 꺼려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하루 나를 잡아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자기, 나랑 사귀는 거 맞아? 가만 보면 나만 좋아 죽는 것 같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딴 남자 생기면 놔줄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해본 말이었는데 글쎄 아저씨가 그 말에 고민을 하지 뭐예요. 그러더니 내가 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놔줘야지. 뭐? 아 진짜 어이없네. 무슨 남자가 이렇게 용기가 없어? 잘 들어. 난 자기한테 아무리 멋진 여자가 생겨도 절대 안 놔줄 거야. 내가 바지가랑이 꽉 붙들고 끝까지 내 옆에 붙잡아 둘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서 도망칠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마. 그리고 나 자기랑 올해 가을에 결혼할 거야. 안 된다는 말은 사양이야. 11살이나 어린 여자 2년이나 데리고 놀았으면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딴 놈한테 보낼 생각을 해? 괘씸해서라도 난 결혼해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제 말에 아저씨는 벙찐 표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싫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제멋대로 결혼 날짜까지 정했고 양가 부모님께는 결혼 허락이 아닌 통보를 했어요. 청첩장까지 다 찍어서 말이죠. 그 바람에 엄마는 뒷목을 잡으셨고 아빠는 평소처럼 엄마 탓을 하셨어요. 아빠, 언제까지 엄마 탓을 할 거야? 나 엄마 혼자 만든 자식이야?
아니잖아. 가장이 됐으면 가족을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왜 매번 힘들고 불편한 일은 엄마한테 미루고 쏙 빠지려 그래? 내가 남편감을 고를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한 게 뭔지 알아? 아빠랑 완전히 반대인 남자. 그게 내 조건이었어.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엄마처럼 살기 싫었거든. 어릴 땐 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엄마가 미웠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모든 일을 다 떠안고 살았으니까. 내 결혼이 마음에 안 들면 결혼식장에 안 와도 돼. 대신 나는 그날로 아빠 딸 그만할 거야. 제 말에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고 엄마는 내심 통쾌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결국 제 결혼식에 부모님은 물론 오빠도 참석을 하기는 했어요. 남들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인지라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부모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결혼식 전날까지도 절대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던 분들이 말이에요. 반면에 저희 시댁에서는 저를 엄청 반겨주셨어요. 남편 막내 동생보다도 7살이나 어린 저를 잡으면 터질까 불만 날아갈까 애지중지하시더라고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저희 집에 비해 많이 기우는 시댁이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면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없었어요. 제 친정과는 완전 반대의 분위기였거든요. 한 번도 가족들 품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던 저는 시댁에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도 많이 받고 때로는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15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시댁 식구들을 내 진짜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물심양면 도왔고 시댁에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달려가곤 했죠.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남편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이 미우면 좋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 남편이 이쁘니까 시댁 식구들도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평소와 달리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뭐예요. 제가 남편을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게 일쓰고 밤에 자다가 말고 침실을 나가 한참 지나서야 돌아오곤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저희 회사 기혼 여직원들한테 물었더니 다들 한결같이 남편이 바람났을 때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로는 우리 남편은 절대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기는 했어요. 아무리 마음에 들어서 산 옷도 한 차례 입고 나면 질리는데 한 여자랑 15년 넘게 살았는데 왜 안 질릴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 출근길을 따라갔어요. 출퇴근 시간이 칼 같은 남편이 여자를 만난다면 그건 회사 안에서 만날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뒤를 밟아 남편의 회사 로비까지 갔는데 거기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목격한 거예요. 남편이 엘리베이터 앞에 막 섰는데 먼저 와서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제 남편을 보고는 혀를 차지 뭐예요. 거참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먹네. 이 부장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출근하지 말라는데 왜 기어 나와서 아침부터 사람 기분 잡치게 해? 내가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내라는 사표는 안 내고 왜 출근을 하냐고. 제발 나가랄 때 조용히 꺼지세요. 사람이 말이야 능력이 없으면 눈치는 있어야 할 거 아냐? 전무님, 죄송하지만 저는 희망퇴직 못 받아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회사 생활하면서 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과도 꽤 올렸고요. 그런데 왜 제가 회사를 떠나야 합니까? 혹시 지난번 회식 때 있었던 일 때문이라면 더더욱 이번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너 그 입 안 다물면 앞으로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할 줄 알아. 적당히 희망퇴직선에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알아. 광고판에서 나한테 찢겨 타는 소문 돌면 너 다시는 이쪽 밥 못 얻어먹고 살게 될 테니까. 중년 남자는 사람들 앞에서 제 남편 멱살까지 잡고는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생각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간 남편을 비롯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직원들이 일제히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거긴 방금 전 제 남편을 패대기 친 중년 남자도 있었어요.
중년 남자는 인상을 쓰며 저를 째려보았는데 제가 바로 누군지 알아봤는지 인상을 확 펴고는 꼬랑지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이 남자의 정체를 알겠더라고요. 이 회사 전무였어요. 제가 남편 모르게 저희 회사는 물론 아빠 병원 홍보랑 엄마 로펌 홍보까지 죄다 남편 회사에 맡기고 있어서 간부급 직원들한테 몇 번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났어요. 윗사람들 앞에서는 개처럼 발발 끼고 아랫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잔혹한 인간이라는 걸 그때 봐서 알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내 남편한테 이딴 짓을 하다니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아유, 김 대표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김 원장님은 안녕하시죠? 안녕이요? 지금 남의 남편한테 폭력을 행사하고도 그딴 소리가 나옵니까? 여보, 안 다쳤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이 왜 저런 인간한테 당하는 건데? 일단 아빠 병원에 가서 진단서부터 끊자. 그리고는 엄마 로펌에 가서 직장 내 폭력으로 소송부터 걸자고. 나도 아까워서 손도 안 대는 금쪽 같은 내 남편한테 감히 손찌검을 해? 내가 저 인간 절대 가만히 안 둬.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전무가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버벅거리며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 부장이 김 대표님 바깥분이셨습니까? 아유,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이 부장, 내가 실수를 했네. 어디 다친 건 아니지? 왜요? 이제 와서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할 겁니까? 아무리 손바닥만한 회사라지만 그래도 전통이 있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완전 개판이네요. 어떻게 전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직원한테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러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보, 이딴 회사 당장 그만둬도 돼. 당신처럼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죽어라 일해온 직원을 하루아침에 내모는 회사라면 더 충성할 이유 없어. 차라리 내가 회사 차려줄 테니까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리고 당신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오늘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한테 망신 준 거 그거 배로 톡톡히 받아낼 테니까. 아, 그보다 먼저 돈줄부터 끊어야겠네. 그동안 나랑 거래했던 일들 오늘부로 다 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내 회사 일은 물론 우리 아빠 병원, 우리 엄마 로펌, 거기다 내 부모님이 연결해준 병원들이랑 회사들까지 순차적으로 다 끊을 테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보시라고요. 그 길로 저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규모가 있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 회사는 물론 부모님까지 동원해 일감을 몰아줬던 건 다 내 남편 때문이었는데 이런 꼴을 당하고 보니 더 이상 거기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 남편을 때린 전무는 회사 대표의 동생으로 평소에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한테 폭력과 폭언을 일삼던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전무한테 찍힌 건 회식 자리에서 전무의 폭언에 시달리는 여직원을 도와준 것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 걸로 20년 넘게 근속해온 직원을 하루아침에 해고시키는 인간이나 그런 불합리한 처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회사나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 로펌에 연락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거기다 앞서 말한 대로 광고도 죄다 끊어버렸고요. 그랬더니 회사 대표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싹싹 빌더군요. 전무로 있던 자기 동생도 회사에서 내보냈으니 그만 화를 풀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요. 싫어요. 만약 제 남편한테 힘 있는 처가가 없었더라면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하고도 억울하게 회사에서 잘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 남편처럼 억울하게 그만둔 직원이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선처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용서를 구걸하지 마시고 가서 회사 직원들이나 챙기세요. 오너 리스크로 지금쯤 꽤나 술렁이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할 말을 다 하고는 대표를 내보냈어요.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송은 이어지고 있지만 엄마 말이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무가 제 남편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걸 직접 목격한 데다 퇴사자 중에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증언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소송과는 별개로 남편은 현재 창업을 준비 중에 있어요. 아빠가 이참에 남편한테 직접 광고회사를 차려보라고 하셨거든요. 창업에 필요한 비용은 아빠가 투자해 주시겠다고요.
사실 아빠가 이렇게까지 일을 도와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끼리 대화도 없고 서로 얼굴만 마주쳐도 우르렁대던 우리 가족을 지금처럼 가깝게 만든 사람이 제 남편이거든요. 결혼 후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한테 외면당하던 아빠를 찾아가 낚시도 같이 다니고 술친구도 해주면서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게 다리를 놔주었어요. 게다가 세상 쌀쌀맞은 저희 엄마가 우리 사위, 우리 사이를 달고 살 정도로 살갑고 믿음직한 사위 노릇을 해왔고요. 그뿐인가요? 이기적인 저희 오빠까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지금은 오빠도 저랑 통화도 자주 하고 가족끼리 여행도 다닐 정도라니까요. 이러니 장인장모 사랑을 독차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오래전 광고에서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했지만 저희 경우는 그 반대예요. 모든 건 남자하기 나름인 셈이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사람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건 역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제 남편을 만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분들이 여러분의 곁에도 있기를, 그래서 서로를 알아보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5, 업사이클 패브릭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저렇게 장황해서 그렇지 오래된 면 소재를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가방이나 앞치마 등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브랜드예요. 지금은 입소문을 타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창업 초반엔 하루가 멀다 하고 울었어요. 창업이라는 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처음에는 1인 기업으로 시작하다 보니 외롭기도 많이 외로웠죠. 그때 누가 그러더군요. 이럴 때 곁에 나를 지지하고 지탱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게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고요. 지금 와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그때는 그 말을 참 진지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 곁에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가장 힘들 때 만나 저를 지탱하는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제게 기대기만 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더군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로 나간 한 저녁자리였어요. 창업 준비로 한참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고 마음의 여유라고는 조금도 없었어요. 이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둘이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당시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너무 피곤했던지라 별로 관심이 안 갔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그 사람을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한 채 제 이야기만 잔뜩 늘어났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관심 없는 채로 뒀어야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제 이야기를 무뚝뚝하게 들어주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장구도 잘 쳐주고 한술 더 떠서 공감해주는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고맙더라고요. 당시 제가 하도 매번 비슷한 고민을 얘기하고 다녀서인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거기서 거기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막 털어놓고 싶은 상대가 생긴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맛깔나게 받아쳐주니 금방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게다가 막막하기만 했던 제 브랜드 사업의 비전을 봐주고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보내주기까지 했어요. 감각이 너무 좋으셔서 이게 정말 버려진 천으로 다시 태어난 거라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도 누나가 있는데 이런 아기자기한 티코스터 같은 걸 참 좋아하거든요. 앞치마도 꼭 이렇게 예쁜 걸 사요. 이왕 요리하는 거 예쁜 거 입고 기분 좋게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보람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다 보니 마음처럼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걸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막막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우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힘이 되네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세연 씨. 저는 평생 직장에만 다녔던 사람이라 그런지 자기 일을 찾고 해내는 세연 씨가 너무 멋지고 대단해 보여요. 참 멋있어요, 세연 씨. 안정적이었던 그 사람과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도전적인 성향의 저는 서로가 갖지 못한 부분에 끌렸어요. 그 사람이 주는 위로와 응원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존경은 당시 제게 꼭 필요한 양분이었어요.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이 사랑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연애를 한 뒤에도 늘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도 한결같이 제 곁에서 응원해주는 그 사람 덕분에 사업은 생각보다 더 크게 번창했어요. 브랜드에 관심을 보이고 협업이나 팝업 스토어 제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몇 년 사이에 직원도 꽤 늘어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수익이 안정화되고 바라던 목표치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 마지막 관문만을 앞두고 있더군요. 나이도 어느 정도 찼겠다. 결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제 옆을 지켜주고 다른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다 그 사람 덕분이라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해보니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더군요. 그동안 제 일 하느라 바빠서 남편의 일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잦은 퇴사와 이직을 겪느라 저에 비해 돈을 많이 못 모아둔 상태였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원했거든요. 우리 신혼집은 좀 외곽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회사 근처로 잡을까? 당신 회사랑은 좀 멀긴 해도 차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그럴 필요 없어. 신혼집은 내가 할게. 둘 다 다니기 편한 곳으로 하자. 정말 그래도 될까? 아직도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됐어. 우리끼리 무슨 그런 걸 따져? 따지고 보면 내가 잘 된 것도 그때 당신이 옆에서 많이 응원해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 고마워. 역시 능력 있는 아내 만나니까 너무 좋다. 당신이 최고야. 서울 중심지에 집을 얻기엔 턱도 없는 저축금에 신혼집은 제가 해가기로 했어요. 너 이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그 앤 대체 뭘 하고 있었대? 이 나이에 겨우 5천? 엄마 아빠, 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 이 사람 덕분이에요.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았을 거야. 누군가는 신혼집을 여자가 해가는 걸 아깝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아깝지 않아요. 내가 돈을 잘 벌게 된 데에 한몫하게 해준 사람이니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데엔 이유가 있겠지. 하긴 사람이 혼자 잘 되는 법은 없더라. 너만 좋으면 우리는 그걸로 됐다. 물론 부모님은 탐탁치 않아 했지만 제가 열심히 설득한 끝에 남편을 나쁘게 보지 않게 되셨죠. 여보, 근데 정말로 미안한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손대버리면 진짜 너무 내 자산이 없어지는 느낌이라서 혹시 혼수도 당신 돈으로 우선 살 수 있을까?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돈 벌어서 차근차근 갚을게. 됐어. 당신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 혼수 내 돈으로 할게. 미안해. 나 당신 아니었으면 제 나이에 장가도 못 갈 뻔했네. 나는 당신처럼 하고 싶은 일이 확고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방황을 많이 했나 봐. 괜찮다니까. 지금 하는 일 너무 안 맞으면 당신도 슬슬 하고 싶은 일 찾아봐. 우리가 당장 먹고 살 게 급한 건 아니니까.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천천히 정하면 되지. 나라고 뭐 처음부터 잘 됐나. 하던 일 때려치우고 도전하고 실패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당신 말이 맞아. 내 와이프지만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니까? 나도 힘내서 살 길 찾아볼게.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지금 잠깐 방황은 하고 있어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거 그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신혼집도 꽤 넓고 좋은 아파트로 하고 남는 방 한 칸은 남편의 미래를 위해 소재로 내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결혼하고 그렇게까지 나태해질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꿈 같은 신혼여행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됐을 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일을 관둔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지라 한동안 남편이 출근할 곳이 없었죠.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저로서는 남편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살펴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평일을 바쁘게 보내고 오랜만에 한숨 돌릴 여유가 있던 주말 오전, 무심코 부엌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잔뜩 쌓여있는 배달음식 쓰레기에 음식물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접시들까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꿈을 꾸고 있나 싶더라고요. 설마 싶은 마음에 세탁실에 가니 세탁기 앞에도 빨래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기가 막혀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여보, 일어나봐. 저거 설마 일주일 동안 당신이 먹은 것들이야? 어? 왜? 아니, 먹었으면 바로 치워둬야지. 저렇게 쌓아두면 어떡해. 빨래는 또 어떻고. 뭐야, 그것 때문에 자는 사람을 이렇게 깨워대는 거야? 일어나서 얘기해도 되잖아.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지. 나 맨날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는 꼴 봤으면서도 꼭 집을 이렇게 했어야 됐어? 집만 좋으면 뭐해? 관리가 잘 되어야지. 그러게, 내가 청소 이모님 쓰자고 했잖아. 뭐? 집에 사람 있는데 청소 이모님을 뭐하러 써? 당신이 여유 있을 때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신 먹고 입은 것들은 좀 치워줄 수 없어? 뭐야, 당신 지금 나 일 안 나간다고 구박하고 무시하는 거야?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라고? 그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잖아, 기본. 당신 나랑 연애할 때도 어머님 집에서 살 때 이렇게 살았어? 난 엄마가 다 해줬는데? 어차피 나 백날 가르쳐도 집안일 잘 못해. 우리 엄마도 진작에 포기했다니까? 그냥 청소 이모님 쓰자, 어? 당신 능력 되잖아. 무작정 이모님 부를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당신도 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집이 수백 평도 아닌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직접 해야지. 그니까 직접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당신은 맨날 일하러 나가 있잖아. 그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나밖에 없잖아. 나보고 집안일이나 하고 기다리라는 거잖아. 제가 바란 건 그저 본인이 먹고 쓴 접시, 설거지, 이불, 빨래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 뿐이었는데도 남편은 자격지심 때문인지 역정을 내더군요. 더 이상 말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고 남편에게 혹시 이직을 준비하면서 약간 우울증 같은 것이 생겼나 싶어서 싸움은 그쯤에서 관뒀어요. 얼마 없는 푹 쉬는 날, 그날은 하루 종일 집안일에 투자해야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은 조금도 거들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와 연애하던 모습이 남편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그렇게 한동안을 집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 채로 지냈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라고 기껏 만들어준 서재는 들어가 보면 먼지가 쌓인 것 외에는 깨끗하고 거실이나 안방, 부엌만 생활감이 묻어나더군요. 그것도 아주 진하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지러져 있는 집을 보면서 내가 결혼을 한 건지 낳지도 않은 큰아들을 키우고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지만 저에게도 힘든 시절이 있었듯 남편에게도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 꾹 참았어요.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기에 저도 응원하는 의미에서 남편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제 회사에 들어오게 하는 거였죠. 일을 좀 하다 보면 남편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어요. 여보, 일이 잘 안 구해지는 거면 구할 때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 정말? 나 잘할 수 있어. 일 시켜만 줘. 당신 일 구할 때까지만 같이 일해보자. 개인적으로 남편과 쭉 제 회사에서 일할 생각은 없었기에 남편이 자기 일을 찾아갈 때까지만 일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여보, 당신 회사에서 일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지? 당신이 와이프인 거 알면 얼마나 놀랄까? 그래도 그런 거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 괜히 좀 그렇잖아. 언젠간 알게 될 텐데 뭐. 그리고 몇 명은 벌써 눈치챘는지 얼마 전부터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하더라.
전화했던 회사에 비하면 잘릴 걱정도 없고 여기가 나한텐 천국이야, 천국. 남편은 오히려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다니는 걸 즐기더라고요. 거기까지 뭐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죠. 어버이날에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신우이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우야, 난 언제부터 니네 회사 나가면 돼? 그건 아직 상의를 안 해봐서 날짜 정해지면 말해줄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 몰랐어? 나 다음 달부터 올케네 회사 나가기로 했잖아.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당신이 설명해봐. 어떻게 된 거야? 아, 내가 전에 말했잖아. 누나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한번 이쪽으로 제대로 일해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다음 달부터 출근하라고 했거든. 뭐라고? 어떻게 그걸 대표인 나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 결정할 수가 있어? 그리고 무슨 부서에 뭘로 들어올 건데? 디자이너로 뽑으려고. 우리 누나도 감각이 꽤 괜찮아. 지금 하는 건 너무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잖아. 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머, 올케. 서운하게 왜 그래? 둘이 부부인데. 그럼 일심동체 아냐? 같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한 사람은 허락만 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나도 올케 가족 아니야? 너무한다 정말. 네? 가족회사라고 누가 그래요? 여긴 제가 엄연히 대표로 있는 회사고 남편은 임원조차 아닌 계약직 사원인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동우도 들어가서 공동대표 된 거 아니었니? 네? 공동대표요? 누가 그래요? 당신이 그랬어? 그래. 그럼 동우가 우리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여보, 남편이 뒤에서 제 팔을 다급히 잡아당겼지만 그 팔을 뿌리쳤어요. 네, 저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저희 회사의 대표는 저 하나뿐이에요. 순간 시부모님과 신우이의 표정이 당황한 듯 얼었지만 금방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오더군요. 그래 뭐 대표 자리에 하나라 치더라도 어쨌든 남편이 회사에 그렇게 상주해 있는데 공동대표나 마찬가지 아니니? 신우이인데 취직 정도는 시켜줄 수 있잖아. 어머님, 취직은 아예 다른 문제예요. 형님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으시면 관련 포트폴리오 제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고 괜찮으면 연락드릴게요. 뭐라고? 여보, 뭘 그렇게까지 해. 우리 누나 정말 이런 쪽에 감각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만 듣고 어떻게 취직을 시키냐고. 나도 낙하산 뽑을 땐 최소한의 할 말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냐. 그 감각 나도 좀 보고 뽑자. 그때가 아마 제가 시댁에서 처음으로 할 말 다 했던 날이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일을 걸고 넘어지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 일과 제 일은 다른 일이라는 선을 분명히 긋고 넘어가고 싶었죠. 고작 포트폴리오 보내달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형님은 무슨 엄청난 모욕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씩씩댔고 시부모님도 눈에 띄게 당황하셨어요. 아, 참. 원래 이렇게 냉정한 애였니? 참 착하고 바른 애인 줄로만 알았는데. 바르니까 이런 것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도 만에 하나 남편의 말대로 형님이 이쪽 일에 소질이 있고 타고난 감각이 있는 편이라면 정말로 일을 맡겨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때 마침 새로운 시각을 가진 디자이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포트폴리오를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론 형님은 그런 쪽 일은 한 번도 안 해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감각이든 능력이든 증명할 만한 결과물은 하나도 안 갖고 있었군 생각했죠. 그러고 보니 더 괘씸하더라고요. 힘들게 읽어낸 회사에 본인은 물론이고 누나까지 불러와 빨대를 꽂으려고 했다는 게 느껴져서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지 남편이 한동안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조용하게 제 비위를 맞추며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일을 반성하나 싶었는데 직접적으로 사과를 들은 적은 없었으니 경계는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건지 확실히 시간이 지나니 그 불쾌했던 감정도 서서히 사그라들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그럭저럭 사이 좋게 지냈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어떤 SNS를 봤는데
저희 제품이 떡하니 협찬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품 광고 의뢰를 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품과 모델의 이미지인데 우리 제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사람에게 협찬이 갔더라고요. 주 타겟층이 10, 20대였던 유명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 콜라보를 한 파우치 제품이었어요. 소녀들이 갖고 싶어 할 만한 색감과 디자인으로 업사이클링한 파우치라서 SNS 협찬 광고를 돌리니 꽤 반응이 좋았죠. 그런데 평소 화장을 즐기지 않는 듯한 중년의 여성분께 협찬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컨펌을 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당장 담당자를 통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전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기획팀 과장님께서 이 사람한테 꼭 협찬을 하나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마케팅 부서에 그 사람을 적극 추천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팔로워 수도 많지 않고 한때 육아 계정을 운영하다가 게시물을 올린 지 아는 지도 꽤 된 사람이었어요. 얼굴조차 낯선 사람인지라 대체 어떤 연유로 이 사람한테 맡기게 된 건지 조사해보니 신우이와 절친한 친구 사이인 모양이더군요. 기가 막혔죠.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퇴근을 했는데 집에 도착한 남편이 하는 말에 결국 뚜껑이 열리고 말았어요. 여보, 있잖아. 나 직급 좀 올려주면 안 돼? 이제 회사 사람들이 다 내가 당신 남편인 거 아는데 내 직급이 과장인 게 좀 민망해. 당신 말대로 대표까진 아니더라도 이젠 직급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직급을 올려? 당신보다 일 많이 하고 아이디어 내서 매출 올린 다른 직원들만 해도 벌써 몇 명이나 떠오르는데 당신 직급 올릴 거면 그 사람들 직급을 먼저 올려주는 게 회사에 더 이득 아닐까? 뭐? 당신 어떻게 서운하게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회사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소리야? 모르는 분야여도 늘 새롭게 배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고 있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아, 그래? 그렇게 모르는데 모델은 당신 마음대로 뽑아서 협찬을 해줬어? 뭐? 그걸 마케팅 과장이 얘기한 거야? 아니, 내 제품인데 내가 알아봤지. 난 그냥 마케팅 과장이 SNS 협찬 모델 찾길래 적당한 사람이 있어서 추천한 것뿐이야. 솔직히 언제까지 20, 30대만 노릴 건데 40, 50대 애 엄마들도 노려야 타겟층 확장이 되지. 그럼 그 패키지는 어떻게 할 건데? 완전 감성 자체를 젊게 만든 제품이야. 적어도 40, 50대한테 줄 거였으면 평소 화장을 하는 사람한테 줬어야지. 모든 게시물이 민낯에 색조 화장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협찬을 주면 사람들이 퍽이나 관심 가지겠다. 이게 우리 일만이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그쪽 이미지도 생각해줘야 할 거 아냐. 그리고 그 사람 형님 친구분이던데? 형님 부탁받아서 협찬 준 거잖아.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타겟 확장도 신경 쓴 거라니까? 그니까 그걸 당신이 왜 신경 쓰냐고. 아,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함께 협업을 했던 화장품 회사에서 바로 피드백이 날아오더라고요. 더 신중하게 모델을 검토해 보겠다고 사과하고 잘 넘겼지만 남편이 결국 일에 지장을 줬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난 솔직히 당신이 이제 좀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어. 우리 회사 일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와서 내가 갈 데가 어딨다고 그런 소리래. 가만 보면 당신이 일할 때 참 냉정하다? 당신이 이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응원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그날부터는 매일이 싸움이었어요. 솔직히 당장 잘라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저와 남편이 부부 사이인 걸 다 아는 상황에서 해고를 해버리면 둘이 이혼을 했니 어쩌니 말들이 많아질 것 같고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하자니 들을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한들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일을 구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 남편으로 떵떵거리며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일반적인 회사에 잘 적응할지도 의문이었고요. 그런 고민들의 일까지 밀려드니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흐지부지해졌어요. 그러다 명절이 찾아왔죠.
연휴가 꽤 길었던 명절이라 친정과 시댁에 후딱 다녀온 후 집에서 밀린 집안일도 하고 휴식 시간을 좀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기로 했던 하루 전날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초대되어 있는 잔치 톡방에 시어머니가 통보식으로 문자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내일은 동우집에서 모이는 걸로 하자. 우리 집은 좁으니까 넓은 집에서 모이는 게 맞지? 더 환장하겠는 건 최근 일이 바빠 피곤했던 탓에 그 문자를 보지 못한 채 잠들어 버려서 그 사실을 다음날 아침에야 알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어머님 집에서 모이기로 했잖아. 그랬지. 근데 엄마가 우리 집에서 모이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하셔서. 아니, 그럼 당신이 말렸어야지. 왜? 그냥 오시라고 하면 되지. 청소도 내가 다 해놨어. 당신은 할 거 없어. 아무리 남편이 대강 청소를 끝냈다고 해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냥 어머니 댁에서 모이자고 해.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 이미 거의 다 오셨을 텐데. 뭐라고? 시간을 보니 어머님께서 모이는 시간을 이른 아침으로 정해놓으셨더라고요. 남편과 싸운 지 얼마 안 되어 초인종이 눌렸고 인터폰에는 시부모님과 시누이 얼굴이 비쳤어요. 아우, 오랜만에 아들집에 와보네. 이 집이 좋긴 좋구나. 확실히 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직장인 월급으로 이런 데 사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지. 그럼 뭐해요, 아빠?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취직도 안 시켜주는 냉혈한 사장인데 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집 사는 걸 보니 내 동생도 능력자는 능력자다. 어머님, 아버님, 형님, 저는 어제 일찍 잠들어서 오늘 모임 장소가 바뀐 것도 방금 전에 알았어요. 원래 시댁에서 저녁 좀 모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바꾸신 거예요?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아들 집에 언제 와보겠니? 며느리가 이런 건 알뜰살뜰히 챙겨서 때 되면 시댁 식구들도 초대하고 해야 하는데 맨날 바쁘다고 일 핑계로 초대를 안 하니 이런 날에라도 한번 와봤다. 그래, 우리가 사업하는 며느리 보고 매번 이리 와라 저리 가라는 것도 영 찜찜하고 말이지. 너 피곤하니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이리 와봤다. 아유, 얼굴 봐라. 피곤하긴 한 모양이네. 엄청 상했어. 나도 어차피 올케 덕보는 건 물 건너 갔으니 명절이라도 좀 쾌적한 집에서 쾌적하게 시간 보내자. 그 정도는 괜찮지, 올케? 시댁 식구들은 아주 다 같이 모여서 절 골탕 먹이라고 작정이라고 한 사람들 마냥 죽이 척척 맞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그러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려니 싶었지만 그걸 방관하면서 이 상황을 내심 즐거워하는 듯한 남편의 태도가 몹시 거슬렸죠. 당신이 초대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전 시댁 식구들과 손님 마냥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괘씸해서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설마 싶은 표정이셨지만 제가 정말로 자리에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있으니 점점 표정이 굳어가더라고요. 저 피곤한 줄은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보, 난 힘드니까 오늘 당신이 좀 대접해드려. 찬장에 홍차랑 커피 원두 있거든? 거기에 다가 좀 올려서 가져와. 예, 아무리 그래도 직장을 너 혼자 다니니? 우리 동우도 같은 회사 다니기 매한가지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어머님, 어떻게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들어앉은 사람이랑 회사 대표를 비교를 해요. 저 사람 할 일 없어서 회사에 놀러 다녀요. 피로도는 저에 비할 바가 어때죠?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시댁 식구들 대접을 했어요. 참 웃긴 건 제가 대접할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턴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며 일하니 그건 안쓰러워 보였는지 다들 일어나서 남편을 돕더라고요. 그때 잘 대처한 덕분인지 그 뒤로는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약속을 잡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피해보는 일 없이 시댁 식구들도 골탕을 먹였지만 그럼에도 남편에게 불쾌하고 화나는 감정은 쌓이더라고요. 그러는 중간에도 시간은 흘러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우리 곧 1주년인데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우리끼리 여행 가서 뭐하게. 가서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아이,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1주년에 같이 여행 가서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자. 그러지 말고 기분 전환하러 다녀오자.
우리 그동안 너무 서로한테 예민하게 굴었잖아. 여행 다녀오면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잦은 다툼 때문에 처음엔 남편과 1주년 기념 여행 따위 함께 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시기에 정말 제비일을 잘 맞췄고 계속해서 일 때문에 피곤해서 둘 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렇다는 말로 저를 설득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행을 가고 싶었길래 그렇게 살살 기었나 싶네요. 아무튼 일에 치여있던 건 사실이니 계속된 설득에 솔깃해지긴 하더라고요. 알겠어. 그럼 비행기표랑 숙소는 당신이 좀 알아봐. 일 때문에 남편에게 카드를 맡겼고 남편은 며칠 열심히 찾아보더니 숙소와 항공권 결제를 하더군요. 어련히 알아서 했겠거니 싶어서 별로 터치를 안 했고 막상 여행 날짜가 다가오니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여행지로 정한 곳은 이탈리아였어요. 신혼여행 때도 안 갔던 유럽을 가겠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됐어요. 여행 일정 때문에 꽤 긴 휴가를 내놓은 터라 여행 몇 주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집안일도 거의 이모님을 불러 맡겼고 여행 준비도 남편에게 다 맡겨버렸죠. 그게 제 불찰이었을까요? 여행 당일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여보 뭐해? 빨리 가자. 아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래. 잠깐만 좀 기다려봐.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밟으러 가려는데 남편이 자꾸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처음엔 뭐지 싶었는데 몇 분 뒤 나타난 시부모님 때문에 정말이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아, 내가 정말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니까. 내 평생 이 나이에 이탈리아를 가볼 거라고는 생각이나 했겠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동우 아니었으면 비즈니스석도 타볼 일 없었겠지.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결혼 기념일 여행 아니었어? 아, 우리 엄마 아빠 기념일도 우리랑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잖아. 이왕 가는 거 부모님도 모시고 가면 효도도 하고 우리도 좀 덜 싸우지 않을까 싶어서 모시고 왔어. 근데 그걸 이제 말해? 이렇게 당일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잖아. 미리 말하면 당신이 순순히 모시고 갈 사람이야? 이렇게라도 해야 자연스럽게 가족여행을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네 돈으로 항공권 끊어드렸니? 아니, 당신이 카드 줘서 그걸로 다 했지.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항공권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던 비즈니스석 2장에 남편 이름으로 일반석 2장이 더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남편이 덧붙이더군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두 분은 비즈니스석 타고 우리가 일반석에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끊어놨어. 나 허리 안 좋아서 비즈니스석만 타야 하는 건 알고는 있는 거지?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 아빠를 일반석에 태울 수는 없잖아. 글쎄, 그럴 줄 알았으면 두 분도 당신 돈으로 비즈니스석 끊지 그랬어. 미안한데 다 내 카드로 긁었는데 일반석에 타고 싶지 않은데? 비즈니스로 한 장 더 있으니 나 말고 비즈니스로 타고 싶은 분은 누구로 할지 잘 상의해봐. 비즈니스석 2장, 일반석 2장으로 하면 당연히 시부모님을 태울 거라고 생각한 의도가 빤히 보여서 남편 의도대로 따라가 주긴 싫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번 여행의 경비는 전적으로 제가 된 거였어요. 가서는 남편이 준비한 돈으로 쓰기로 했다지만 항공권과 숙소 등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다 제 카드로 해놓은 상태였죠. 시부모님과 비즈니스석에 다 장기 비행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라도 일반석에 탈 줄 알았는지 남편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라고요. 당신 진짜 우리 엄마나 아빠랑 타게? 어쩔 수 없잖아. 한 분이라도 타게 해드려야지.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비즈니스석에 보냈어요. 아우 저 사람도 나이가 있는데 나만 비즈니스석에 타서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러게요. 두 분 가시는 거 알았으면 비즈니스석으로 해드리라고 했을 텐데 저 사람이 센스가 좀 없었네요. 그래도 어머님이라도 타신 게 어디예요? 저 듣기 불편하라고 시아버지를 걱정하라는 소리도 바로 맞받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거시더라고요. 솔직히 비즈니스석은 좌석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기 좋아서 그다지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잠도 자고 나니 도착했더라고요. 나와서 캐리어를 찾은 후 남편과 시부모님께 통보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따로 다니죠. 저는 결혼기념일 여행을 온 거지 시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온 여행은 아니거든요. 뭐?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차피 숙소도 같이 쓸 건데 따로 다니자고? 숙소 같이 쓴다고 누가 그래? 다 내 카드 긁어서 예약한 거 아니야? 당신이 호텔 알아봐 준 건 고마운데 그건 그냥 결혼기념일 선물이라 생각할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예약만 해준 건데 이거라도 선물이라 생각 안 하면 내가 너무 슬프잖아. 시부모님이랑 올 줄 알았으면 난 안 왔지. 나한테 미리 말 안 해준 건 당신이니까 두 분 모시고 어디서 묵을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말 다 했어? 이렇게 타지에 와서까지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매정?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당신 부모님 두 분 다 비행기까지 태워드렸으면 난 며느리로서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돌아가는 비행기표 취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토달지 말고 잘 여행하고 와. 그 말을 끝으로 전 캐리어를 들고 떨어져 나왔어요. 남의 돈으로 하는 여행이라 더 열심히 알아본 건지 남편이 예약해 놓은 호텔과 여행 일정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원래 둘이 올 생각이었던 여행이 혼자가 되어버리니 쓸쓸하긴 했지만 오히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음이 치유받는 듯한 여행 일정을 즐기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날짜는 같아도 자리 지정을 따로 해서 떨어져 있으니 더 편하더라고요. 이 긴 여행을 마치고 나면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기가 막힌 일은 이로써 끝날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더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기척이 없어야 할 집안의 사람 기척은 물론이고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맥주병이 바닥에 뒹굴고 있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실에서 떡하니 상을 펼쳐놓고 낯선 사람들과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시고 있던 신우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 올케, 오늘 들어오는 날이었어? 내일인 줄 알았네. 아 어쩌지?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몇 날 며칠 친구들이랑 넓은 집에서 재밌게 놀았어. 다음에 놀케도 같이 하자고? 뒤늦게 따라 들어온 시부모님도 현관에서 놀라는 기색은커녕 이 집이 젊은 애들 놀기에 분위기 괜찮지 같은 뻔뻔한 소리나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재밌게 놀았어 누나? 형들이랑 누나들 엄청 오랜만이네요. 동우야, 덕분에 잘 놀았다.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서울에 이렇게 오래 있어 보겠니? 태어난 남편의 태도까지 보고 나니 정말 저 빼곤 다 알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 오자마자 하려 했던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오길 잘했네요. 남편이 집안에 들여놓은 캐리어를 다시 현관 밖으로 걷어차듯 내보냈어요. 그리고 신우이를 쳐다보며 똑바로 말했죠. 여기요. 당신 동생 반품할게요. 그 말에 웃던 얼굴들이 전부 얼어붙더라고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집 비워놓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 정리 똑바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당신도 더 챙길 짐 있으면 챙겨도 싹 다 버리기 전에. 그 후로 시댁은 여러 번 연락해왔어요. 얘야, 우리도 동우가 너한테 우리가 같이 간다는 말을 안 했다고는 생각도 못했다. 우리도 몰랐어. 올케 정말 미안했어요. 올케가 그렇게 화낼 줄은 몰랐어요. 진심이에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난 그냥 당신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계획한 여행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걸 우리만 한다는 생각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사과도 후회도 그 시절 저로 돌려놓을 수 없었어요.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서 다녔던 여행에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누나도 아닌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봤어요. 햇살 좋은 광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하루를 살아봤죠. 남편과 헤어지면 외롭고 쓸쓸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그런 시간들은 제게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맞아요.
그 여행에서 전 남편과의 이별을 결심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면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 없는 긴 시간들이 제겐 오히려 위안이 되고 평화롭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 여행에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결코 외롭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웃을 수 있다는 걸 그 여행이 알려줬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